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요, 몸살 감기에다가 목까지 지금 잠겨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한번 강의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양심이라는 것을 상당히 지킬 때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권력이라는 힘으로 억압을 하면은 그 양심을 버릴 때가 있겠죠. 또는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을 하면은 그 양심을 지키는 게 상당히 버거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이 양심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본질적 자, 변하지 않는 곱고 고든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배우게 될 글이 바로 조선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의 수호책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 속에서 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호책이라는 글입니다. 수호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호책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의 글이고요. 자,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되는 문학작품의 접근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글의 갈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갈래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기라는 갈래인데, 이 기라는 갈래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학생 여러분은. 근데 이 기라는 갈래는 원래 한문문학의 한 양식으로 주로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는 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 장르로 포함을 시키면 수필, 다시 말하면 옛날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고전 수필이라는 장르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물론 글의 형식을 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고전 수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의 특징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 글마다, 문학 작품마다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많이 쓰는 단어니까.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자는 한 가지가 아니니까요. 뭐 내면적인 모습도 있고,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도 있고, 사회적인 생활할 때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문학 작품 속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아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 예, 보통 이제 이 작품에서는 현상적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상적 자라는 말을 뭐 다른 말로는 세속적 자, 현실적 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뭐 같은 의미로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 이거를 지키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2번 본질적 자인 거죠. 본질적 자. 뭐 본질적 자를 다른 말로는 내면적 자. 뭐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양심이라는 거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굳게 자리하고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거를 본질적 자아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자아를 구별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면 훨씬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산문 지문을 읽을 때 좀 글이 길잖아요. 그 긴 글을 읽을 때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으니까 표시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이 현상적 자아를,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현상적 자아하고 본질적 자아를 구별하는 거니까, 현상적 자아를 세모로 치고 본질적 자를 동그라미 치면서 글을 읽어내려가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서도 물론 이 현상적 자하고 본질적 자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글의 구성 단계인 기승전결의 구성을 취하는데, 뭐 수필에서는 그 특별하게 구성 단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네 군데로 끊어진다. 중요한 것은 내용 속에서 본질적 자와 현상적 자를 어떻게 잘 구별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 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제기라는 글 정약용 선생의 글입니다. 여기서 수호제라는 단어의 뜻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집,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본문 내용 나올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형식이 있죠. 수필에 분류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삶을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수필에서 나오는 나는 일반적으로 허구의 대리인이 아니고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가 자신. 여기서는 누구? 정약용이라는 분이겠죠. 장기로 귀양 온 후 유배 생활을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죠. 귀양 온 후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서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 아까 가장 구별을 잘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본질적 자아를 가리키는 양심과 현상적 자, 그 두 가지를 구별을 잘 하라고 했죠. 여기 이 부분에서 나오는 본질적 자아는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고 현상적 자아는 세모를 쳐놓고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꼭 지켜야 될 나만은 바로 본질적 자아겠죠. 본질적 자아. 이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내 밭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됩니다. 왜냐?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거를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열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쭉 읽어볼게요.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없앨 자가 있는가? 성인의 경전이, 성현, 유명한 사람들, 옛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은 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이루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데 한두 가지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열거를 통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열거한 이유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킬 필요가 있는 본질적 자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열거한 거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살아나서이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 자아라는 것만은 잘 살아나서 들었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고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딘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올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얘기겠죠.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만류. 잡아서 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붙잡아서 수양을 하면서 묶어둬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아를? 본질적 자아를. 양심을.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본질적 자아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이 앞부분에 나가 세모가 되겠고 뒷부분에 나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현상적 자로 살아갔던 시절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본질적 자를 잃어버렸던 그 시절. 동그라미는 뭐라 그랬죠? 본질적 자. 세모는 현상적 자.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공부를 했을 때, 벼슬을 했을 때 그때 얘기겠죠.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가 검은 사모관대 비단 도포를 입고
벼슬을 했다는 얘기겠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이 큰 길이 바로 뭐가 되겠죠? 벼슬길이 되겠죠. 벼슬길. 이 벼슬길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헤매고 돌아다녔던 시절이 바로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귀양을 오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귀양을.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이 장소가 바로 본질적 자아를 깨달은 장소겠죠. 본질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가 뭔지를 깨달은 장소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깨달았다기보다는 찾은 곳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달려가서야 멈추게 됐다. 이때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약간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이 부분은 뭐 상대방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일종의 뭐 자문자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도깨비에게 흘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봄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나를 되찾았다. 무슨적 자아를 되찾았다? 본질적 자아를 되찾았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어버리고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유배를 왔다는 얘기겠죠. 귀향을 왔다는 얘기도 똑같이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서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내 큰 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고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큰형님이 잃지 않은 자아는 당연히 본질적 자아겠죠. 그 본질적 자아를 큰형님만 유일하게 잃지 않았다. 뭐 큰형님 벼슬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째 형님과 나는 정혜영은 벼슬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본질적 자리를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큰형님만은 그 본질적 자리를 잃지 않았던 꿋꿋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교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이 태연이라는 자가 뭐 밑에 보면 뜻이 나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 자를 이렇게 지어줬다고 그래서 이 태연이라는 자도 본질적 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연이라는 자도 본질적 자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를 기로서 삼는다. 이러면서 이 글의 창작 동기가 이 끝부분에 드러나면서 이 글의 창작 동기죠. 창작 동기. 이 글을 쓴 목적. 이 글을 쓴 목적이 드러나면서 이 글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수호제를 쓰게 된 내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수호제기라는 글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실이 바로 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게 힘들다는 것, 그거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가는 아주머니 앞을 지나갔다고 가정합시다. 그 아주머니가 돈 봉투를 들고 이렇게 내 앞을 지나가는데 저 옆에서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주머니 돈을 낚아채가지고 내 앞으로 하필이면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강도의 손에 사시미 40cm의 반짝이는 사시미가 들려있는 겁니다. 그거를 막 휘두르면서 막 내 앞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아주머니를 위해서는 그 강도를 잡아서 아주머니 돈을 찾아주고 싶지만
칼을 들고 있는 그 강도를 대적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그 자리를 도망가서 피해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이 속으로 이 아주머니 돈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 그게 본질적 자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 그걸 현상적 자라고 보면 될까요?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그렇게 쉽게 이해해도 본질적 자하고 현상적 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는 걸 알면서 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